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26일 목요일에 미준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도요, 소중한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이번 메시지는요, 댓글이 아니라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만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분께서는요, 본인의 성함을 밝히지 않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이메일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준 애청자로서 님의 성실한 노력과 열정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중견 마트, 그로서리 마켓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하고 있는 계란의 도매 가격 추이를 정리한 자료가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특히 미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계란 가격도 변동 추이를 분석해보면 도움이 될 듯하여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엑셀 파일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이따 읽어보시고요. 자,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혹시 작은 도움이라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발전 이루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단순히 애청자 중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서 라고 정말 따뜻한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분께서 보내주신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보시면요. 2022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란 가격이 어떤 변동 추이를 보이는가, 여기에 자료거든요. 자, 보시면 엑스라지로 한번 보죠. 엑스라지 사이즈의 계란 가격을 보시면 1월 달에 보면 한 1.5, 1.35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4월 달을 보시면 거의 3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2배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2.92달러의 거래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감소 추세에 있다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2.76을 찍었었는데 다행인 점은요, 5월 달 지금 과거 2주를 보니까 2.47 그리고 2.13까지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 정점을 찍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수그러드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감소 추세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소중한 자료를 보내주신 미준 구독자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을 하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미준 애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5월 26일 저녁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는요, 하도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개별 종목의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굉장히 좀 많은 방송 분량을 시장 분위기 파악에 제가 할애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컨텐츠를 통해서 디지털 광고 기업들의 주가가 순식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이러한 기사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고 기업들의 주가가 한꺼번에 떨어진 이유가 스냅에 있었잖아요. 스냅이라는 기업이 이제 어닝을 발표했는데, 그리고 나서 스냅은 주가가 지금 43%나 어제 하루 동안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업들,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기업도 광고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가가 5% 이상 하락을 했고, 메타 플랫폼즈는요, 무려 7% 이상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 중에서 오늘은 메타 플랫폼즈 관련된 아티클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아티클은요,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그 중에 한 명이 올린 글입니다. 자, Growth at a Good Price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파이낸셜 저널리스트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고, CFA 레벨 1을 패스한 사람이죠. CFA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Chartered Financial Analys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있는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레벨 1을 통과한 준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블로거가 메타 플랫폼즈는 스냅챗이 아니다 라고 지금 제목을 붙인 기사를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자, 스냅챗이 어제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메타 플랫폼즈까지 한꺼번에 주가가 하락했지만 스냅챗하고 같은 취급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 기사의 제목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메타 플랫폼즈는 많이 떨어진 주식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어제 우리가
오미즈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스냅샷이 가이던스를 컷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2분기, 3분기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머지 광고와 함께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이 주가가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로 많이 하향 조정이 됐냐면 레비뉴가 20%에서 25% 정도 성장할 거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것이 스냅이거든요. 그리고 에비타 수익 같은 경우는 0에서 50 밀리언이니까 잘하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비타는 여기서 이제 순이익과 에비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에비타라는 것은 뭐 텍스라든지 이자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전에 수익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비용들을 다 제하고 나면 결국 스냅은요, 다음 분기부터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스냅이 40% 이상 폭락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클리어하지 않은 것이 있다. 확실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어떤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스냅의 문제인지 아니면 디지털 광고계의 전반적인 문제인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요. 자, pretty clear. 지금 확실한 게 하나 있다. 뭐가 확실하냐면 스냅은요, 굉장히 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역사냐면 오버 프라미싱을 한다. 따라서 조금 가이던스를 높게 발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기업이 지금 스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좀 보면요. 스냅이 포캐스트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50%가 넘는 매출의 성장을 우리가 낼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좀 자신 있는 목소리를 낸 게 불과 몇 달 전의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사가 나온 것은 지금 2022년 1월 달입니다. 따라서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매년 50% 성장할 거야라고 큰 소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가이던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20%밖에 성장 못해라고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스냅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고 빠져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냅은 조금 큰 소리를 많이 쳤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컨서버티브한 약간 보수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메타라든지 알파벳, 심지어는 애플 같은 경우도 어제 스냅의 영향으로 한꺼번에 주가가 동반 하락을 했는데 이게 옳지 않다. 어떻게 보면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 기사를 쓸 당시에 7.1%가 떨어졌다고 나오는데 어제 7%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졌나?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메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이던스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를 얘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CFO, Chief Financial Officer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데이빗 워너거든요. 자, 이분이 어떻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냐면 항상 보수적인 수치를 전망치로 내놓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즉 메타는요, 지금 과거를 보면 거의 매년 매분기 계속해서 어닝 예측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많이 발표를 해왔거든요. 자, 인팩, 즉 사실 어떤 부분까지 있냐면 이분이 지금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뭐냐면 치킨 리틀 오브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좀 치킨 리틀이면 약간 소심한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심한 사람으로 유명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최근 들어서 쿼터에 레비뉴 성장을 7% 정도가 지금 보고가 됐는데요. 가이던스가 얼마 정도였냐면 3%에서 11%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 분기에 3에서 11%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한 다음에 7%가 이제 실적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이 가이던스가 무모한 가이던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경제 상황이 리세션으로 들어간다, 뭐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됐다. 따라서 기업들이 앞으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광고 비용을 줄일 것이다. 뭐 이러한 그 마크로 상황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크로 상황 때문에 스냅챗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러한 마크로의 영향은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바잉 오퍼튜니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티클을 통해서 내가 설명을 해보겠다. 왜 내가 메타 플랫폼즈의 주식을 조금 더 줍줍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겠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 주식 전문 블로거가 이번에 메타 플랫폼즈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한 이유 첫 번째가요, 컴페티티브 랜드스케이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연 메타의 어떤 경쟁력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메타가 왜 스냅챗처럼 이렇게 경제적인 헤드윈드에 좀 영향을 덜 받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기업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광고계에 진출해 있는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 메타 플랫폼즈는 그 영향이 좀 가장 적은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다른 채널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메타 플랫폼즈에는 광고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메타 플랫폼즈는 가장 커다란 소셜 미디어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죠. 시가총액으로 따져도 그렇고요, 사실 매출로 따져도 그렇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으로 보면 무려 490빌리언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원래는 1트릴리언이었잖아요. 1조 달러를 넘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반토막이 나서 490빌리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경쟁 기업과 비교를 좀 해보면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이죠. 틱톡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트위터는 66빌리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냅은 21빌리언, 마지막으로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11.5빌리언 밖에 되지 않거든요. 뭐 등치에서 아직 게임이 되지 않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메타는 이렇게 가장 커다란 시가총액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 매출로 봐서도 가장 커다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일하게 지금 메타보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광고 관련된 기업은 알파벳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잠깐 이 시장 점유율을 보여드릴 텐데 2021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2019년 그리고 2020년 자료만 보여드립니다. 2019년에는요, 구글이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31.6%라는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2위가 페이스북 23.6%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최근 들어서 광고 쪽이 굉장히 좋죠. 7.8%. 그러던 것이 2020년을 보시면 구글의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8.9%로 하락했고, 아마존이 대신 7.8에서 10.3으로 굉장히 좀 좋은 추세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을 보시면 23.6%에서 25.2%로 구글은 하향 추세지만 페이스북은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를 2020년까지는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시장 점유율을 따지면 메타는 정말 업계 2위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현재 봤을 때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 어떤 사인이 보이지 않냐면 스냅이라든지 트위터, 핀터레스트, 이런 기업들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이지도 않았잖아요. 따라서 이런 기업들이 메타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은 아예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돈을 잃고 있다. 따라서 적자에서 시달리고 있다. 아직 흑자 전환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트위터고요.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는 니시 마켓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틈새 마켓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메타 플랫폼즈에 비해서 이 오디언스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광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스냅도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좀 젊은 사람 위주로 지금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기성세대에 대한 광고를 실을 수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메타만이 유일한 플랫폼이다. 따라서 인구 통계학적인 차별성을 떠나서 모든 사람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광고 플랫폼이 메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 빠져 있는데 지역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아시아에 살건 북미에 살건 호주에 살건 아프리카에 살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 지금 메타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스 마켓, 즉 전반적인 대중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메타 플랫폼즈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한 기업이 좀 걸리긴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타의 유일한 경쟁자는 바이트댄스인데요. 자, 알고 계신 것처럼 틱톡의 추세가 굉장하죠. 그래서 틱톡이 지금 현재 10억 정도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랑 경쟁하는 기업들 중에 가장 가깝게 접근을 한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요, 이 메타 플랫폼즈가 지금 사용자 확보가 30억이 넘어갔거든요. 따라서 틱톡이 가지고 있는 10억은 메타 플랫폼즈의 30억에 비하면 아직 3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레비뉴의 임플리케이션이라는 부분인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부분에서는요, 메타 플랫폼즈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그러면 매출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메타의 스트롱 컴페티티브 포지션, 엄청나게 강력한 이 경쟁력이 소셜 미디어 쪽에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요, unlike니까 뭐뭐 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스냅처럼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많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스냅은요, 어떻게 보면 니시 마켓에 들어가 있는 상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인구 통계학적인 그 시장만 집중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틴즈입니다. 10대, 20대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스냅이거든요. 따라서 이 틴즈는 문제가 하나 있죠. 자, 그 문제가 뭐냐면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마켓에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소비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필수 소비재가 있고요. 하나는 임의 소비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대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임의 소비재의 대부분의 지출이 나오게 되겠죠. 뭐 컴퓨터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예쁜 옷을 산다든지 화장품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꼭 없어도 되는 뭐 식료품 같은 거를 소비를 많이 하는 게 틴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금 스냅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런 시장은 경기가 나빠지면 그 즉각적인 어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에 집중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10대 같은 경우는 뭐 그로서리 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솔린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유틸리티 비를 페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10대들의 지출 스펜딩 파워는 이 리세션이 오게 되면 굉장히 좀 바닥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타랑 달리 이 스냅이라는 기업의 매출은요, 리세션에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 어른들은 조금 이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식료품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집도 계속해서 메인테이닝을 해야 된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경기가 나빠져도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냅에 비해서 뭐 물론 메타 플랫폼즈도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리세션이 들어오면은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스냅처럼 엄청난 타격을 받을 리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타를 이용하는 광고주들은요, 여러 기업들이 다 이제 어덜츠를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광고주로 많이 확보가 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리세션에 들어간다 해도 계속해서 메타 플랫폼즈를 이용을 하면서 이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할 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요, 컨서버티브 가이던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낸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지금부터 나오는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타 플랫폼즈가 스냅처럼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이던스가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 메타 플랫폼즈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등장했던 인물이 다시 언급이 되는데 CFO 데이빗 워너가 나오는데요. 자, 이분은 이 예상치를 높게 설정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예상치보다는 능가하는 그런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성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올해 들어서 이미 메타 플랫폼즈의 매출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메타의 멀티플이 많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한 거잖아요. 이미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상태에서 이 스냅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또 한 번 더 폭락을 하고 있는 것이 메타의 주가인데 그럴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부터는 사실 메타 플랫폼즈가 가이던스를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폭락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블로거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애플의 개인 보호 정책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부터 이제 애플이 iOS의 정책을 바꾸면서 타겟 마케팅이 불가능하게끔 그렇게 정책을 수정을 했잖아요. 이때 이제 메타에서 엄청나게 불평 불만도 표시를 하고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메타 플랫폼즈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애플의 개인정보 폴리시의 변화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지난해 애플이 프라이버시 룰을 바꿨다. 자, 그러면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트랙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iOS의 데이터, 유저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만약에 메타가 이 유저들의 타겟 마케팅을 하고 싶으면요,
뭐냐면요, 퍼미션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저가 이 페이스북이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스를 눌러야만 사용자의 트랙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사용자가 어떠한 그 웹사이트에 많이 들어가는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 심지어는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 지역적인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타격이 심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컨버전이 많이 내려갔다. 컨버전이 뭐냐면요, 광고주 입장에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광고하기 위해서. 근데 이 광고를 하면서 들어오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클릭을 해서 결국 매출과 이어지는 확률을 컨버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컨버전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타겟을 해서 광고를 낼 때랑 그냥 무작위로 광고를 낼 때는 이 컨버전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부터는요, 메타는 랩 쿼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랩이 뭐냐면요, 한 바퀴 도는 것을 랩이라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2021년 3분기부터 이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그리고 다음 2분기까지는요, 애플의 정책이 바뀐 다음에 이제 매출이 감소한 거를 그 전해랑 비교를 하니까 성장이 당연히 둔화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이제 3분기부터는 이미 감소된 매출과 비교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똑같은 것과 똑같은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예전처럼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이제 비교를 한다. 뭐를 비교하냐면 작년 같은 분기랑 비교를 하는데 이미 애플 때문에 레비뉴가 많이 떨어진 것을 감안한 그런 수치랑 똑같은 상태에서 비교를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지난 분기에 메타 플랫폼즈의 매출 성장은 7%에 불과했지만 앞으로 3분기부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장을 당연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시킹 알파 퀀트의 수치를 보면요, 메타의 5-year CAGR은요, Compound Annual Growth Rate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보면요, 무려 31%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매출이 항상 30% 넘게 성장했던 것이 바로 메타 플랫폼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애플의 영향, 그리고 이제 물론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10%도 되지 않는 7% 성장에 그쳤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3분기부터는요, 매출이 예전처럼 뭐 31%씩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한 2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타 플랫폼즈의 매출이 3분기부터 20% 성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CAGR Growth in Earning, 즉 순이익도 19%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데 비용도 20% 올린다. 따라서 매출도 앞으로 20% 올라가고 비용도 20% 올라가면 순이익이 한 19%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 한 1, 2분기 정도의 실적보다는 훨씬 좋은 실적을 올해 3분기부터는 기대할 수가 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애플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반영이 됐던 게 지난 2021년 3분기부터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바이백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현금이 무려 14.8 빌리언이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리퀴드 인베스트먼트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유동성 자산까지 합치면 무려 43 빌리언을 지금 발란시트에 놓고 있는 것이 메타라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의미는 지금 어닝이 19% 이상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따라서 한 20% 정도는 무리 없이 매년 순이익의 성장, EPS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메타 플랫폼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매출이 20% 정도 올라가고 거기에 자사주 매입도 하고 뭐 비용도 20% 올라가지만 결국 EPS가 최소 20% 정도 매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만약에 메타 플랫폼즈라면 어떠한 기대를 해볼 수 있냐면요, 지금 현재 메타 플랫폼즈의 PER을 보면 14.8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죠. 세일즈 같은 경우는 4.5배입니다. PSR은 4.5배, 그리고 현금 흐름과 비교를 하면 8.9배 정도로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가총액에서 순이익이 20%씩 매년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PER이 5.39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현재 멀티플이 14.8까지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14.8이라는 멀티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든지 아니면 이 실적이 가만히 있어야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실적이 20%씩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20%씩 올라갈 때
주가가 20%씩 올라가지 않으려면 멀티플이 계속해서 떨어져서 5.39까지 떨어져야 향후 몇 년 동안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가 뭐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사실 메타 플랫폼즈의 멀티플은 더 이상 내려갈 수준이 아니다. 14.8배 밑으로 내려갈 위험성 굉장히 적죠. 그런 상황에서 실적이 20%씩 올라가기 때문에 매년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 역시도 20%씩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현재 14.8배 형성되어 있는 PER이 14.8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역시 주가는 20%가 아니라 30%, 40%씩 매년 올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메타 플랫폼즈의 실적 예상 그리고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진 멀티플을 고려해 봤을 때 메타 플랫폼즈가 굉장히 좀 가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들어봤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리스크는 존재를 하겠죠. 자, 이번 글에서도 포텐셜한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리스크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타임 프레임즈입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는 주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주식이 아니냐면 만약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싶은 투자자라면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일단 단편적인 예로 레비뉴의 성장을 기대해 봤을 때 3분기부터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한 20% 정도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필자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3분기부터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의 개인정보보호법이 3분기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저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작년 2분기는요, 사실 메타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발생시켰던 그런 해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iOS의 정책이 바뀌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메타의 성장이 굉장히 강력했던 것이 2021년의 2분기였다. 따라서 다음 분기, 우리가 이제 2022년의 2분기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분기까지는 메타 플랫폼즈의 실적이 굉장히 형편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리스크는요, 리세션입니다. 자,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던 것처럼 메타 플랫폼즈는 굉장히 회복력이 있다, 탄력이 있는 그런 리세션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스냅보다는 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굉장히 다양한 오디언스를 확보하고 있다. 뭐 어른도 있고 젊은 층도 있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세계 전체적인 지역에 멤버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메타 플랫폼즈잖아요. 따라서 리세션이 온다고 해도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세션이 온다면 결국 메타도 광고를 주요 비즈니스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타격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요, 항상 실적이 저하되고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비용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가장 쉽게 감소시킬 수 있는 비용이 인력을 줄이는 거, 그리고 이제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광고 비용 같은 경우, 광고의 버짓, 그 예산이죠. 이 예산이 첫 번째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리세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줄여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격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리스크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제 메타 플랫폼즈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메타버스이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리스크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면요, 올해부터 메타 플랫폼즈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리얼리티 랩에 쏟고 있죠. 리얼리티 랩은요, 메타버스를 위해서 만든 별도의 디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냐면 매년 1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메타 플랫폼즈가 리얼리티 랩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수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자 부서기 때문에 이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수록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도 계속 태우게 되고, 그리고 그 흑자 폭도 약간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커다란 비용이다. 그래서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요, 단기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얼리티 랩이 계속해서 현금을 태우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난 분기 어닝콜에서 마크 저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줄이겠다. 그래서 지금 리얼리티 랩의 비용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쪽 투자를 약간은 좀 천천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천천히 한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럼 3분기부터 정말 매출이라든지 순이익이 2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지, 아니면 매출이 20% 올라가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순이익은 20% 가까이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메타버스에 어느 정도의 지출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앞으로 3분기, 4분기 어닝 결과에서 발표하는 순이익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메타 플랫폼즈의 투자 리스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시킹알파에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 중에 한 명의 아티클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메타 플랫폼즈의 주식을 추가 매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기 전에요, 시킹알파에 들어와서 잠깐 메타 플랫폼즈의 수치를 체크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즈 밸류에이션,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요. 자, PE 레이시오 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것을 갭이라고 부르죠. 자, 원래 메타 플랫폼즈는 지난 과거 5년의 평균을 보시면 28.43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PE 레이시오라는 것이 순이익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메타 플랫폼즈는 28배 정도, 순이익에 비해서 28배 정도의 프라이스를 지불을 해야 살 수 있는 종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13.72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 아티클에서는 14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14배 밑으로 떨어졌죠. 왜냐하면 어제 주가가 7.6%나 폭락을 하면서 지금 현재 PER은요 무려 13.7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거래되던 가격에 비해서 반토막부터 더 난 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지금 현재는 메타 플랫폼즈의 밸류에이션이 정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떨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연 이런 밸류에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만 있다면 주가는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만약에 이 멀티플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살펴봐야겠죠. 자, 성장을 보시면 레비뉴 지금 지난 12개월 동안 26.77%가 성장을 했는데 원래 과거 5년 평균은 35%였습니다. 자, 물론 여기만 봐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동안은 19.68%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아티클에서 예상했던 20%의 성장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정말로 메타 플랫폼즈가 20% 정도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죠. 그리고 만약에 멀티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주가는 실적이 움직이는 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10% 올라가면 주가는 10%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메타 플랫폼즈가 이렇게 실적이 20% 정도 매년 올라간다면 결국 주가도 20%씩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지금 14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멀티플로 떨어져 있는데 이게 예전 수준으로 올라갈 수만 있다면 기하급수적으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아티클에도 잠깐 등장을 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어떤 주식이든 다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 하락장이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메타 플랫폼즈의 멀티플도 물론 지금 1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역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프리미엄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12배까지 떨어질 확률, 그리고 10배까지 떨어질 확률, 9배까지 떨어질 확률도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승률이 떨어지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넓게 봐서 5년, 10년, 15년 이후를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과연 메타 플랫폼즈의 멀티플이 정말로 13배, 14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메타 플랫폼즈의 매출과 순이익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